mean, there's so many different tragedies, but it's so powerful. And I think about leadership. And, what these people, what they're asking is for leadership and for accountability.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수가 37년간 한국을 연구하며 남긴 충격적 기록. 이 나라에는 정말로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목격한 걸까? 이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2005년 가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실에서 샘 리처드는 동양 문화권의 집단 심리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시 47세였던 그는 이미 20년간 서구 사회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였지만 동양 문화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론적 접근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자료를 정리하던 중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글 하나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제목은 1970년대 어느 한국 스님의 신기한 예언이었다. 글의 내용은 이랬다. 1970년대 말 지리산 깊은 곳에서 수행하던 한 고승이 제자들에게 남긴 예언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예언에는 호랑이 해에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할 것이고 그 후 20년마다 이 민족은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며 마침내 2025년에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샘은 코웃음을 쳤다. 또 동양의 신비주의적 사고방식이군.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1988년이 정확히 호랑이 해였고 그 해에 서울올림픽이 열렸다는 사실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다. 설마 우연의 일치일까? 호기심이 생긴 샘은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예언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큰 경제적 시련이 와도 이 민족은 하나로 뭉칠 것이고 축구로 온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며 문화로 서구를 역수출할 것이라는 대목들이었다. 1997년 IMF 위기와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린 샘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것이 정말 우연일까? 이건 학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 2005년 12월 샘은 생애 첫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다. 처음에는 순전히 학문적 호기심이었다. 동양의 예언 문화와 집단 심리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겠다는 차가운 분석적 시각이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샘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예상과 다른 활기찬 분위기였다. 공항 직원들의 친절함, 질서정연한 시설, 그리고 사람들의 밝은 표정이 그가 상상했던 경직된 유교 사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셋째 날, 샘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바탕으로 대학로의 작은 찻집을 찾아갔다. 그곳에는 예언을 남긴 스님의 제자라고 하는 70대 노인이 있다는 정보였다. 혹시 지광 스님의 제자분이신가요? 아, 외국분이 어떻게 스승님을 아세요? 노인의 이름은 혜담이었다. 40년 전 지광 스님 곁에서 수행했던 그는 스승의 예언을 기록으로 남겨두었다고 했다. 스승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서구의 학자 한 분이 이 예언의 의미를 찾아올 거라고. 샘은 깜짝 놀랐다. 그것도 예언에 있었다는 것인가? 혜담 노인은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빽빽하게 적힌 예언들이 있었다. 이 민족은 고난을 통해 성숙할 것이다.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샘은 그 순간 묘한 전율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이 아니었다. 한 민족의 미래에 대한 깊은 통찰이었다. 교수님,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 서구 학자는 처음엔 의심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합리적 사고로 무장한 사회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고 있었다. 설마 정말로 이 나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다음
다음 날 아침 샘은 결심했다. 이 나라를 제대로 관찰해보자.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힘을 느껴보자. 그때까지만 해도 샘은 몰랐다. 자신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단순히 끌린 것이 아니라 한국의 미래를 증언할 운명적 관찰자가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20년간 자신이 목격하게 될 기적들이 모두 그 낡은 수첩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차가운 분석가였던 샘 리처드 교수의 가슴에 처음으로 따뜻한 호기심의 불씨가 지펴지기 시작했다. 1988년 9월 17일 토요일 오후 2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연구실에서 30세의 샘 리처드 조 교수는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텔레비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는 창의성을 억압한다는 논문의 서론을 막 써내려가던 참이었다. 서울올림픽 개막식이라는 것도 그냥 아시아권 집단 문화의 전형적 사례 정도로 여기며 대충 틀어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화면이 켜지자마자 샘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 8만 명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는데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미국 슈퍼볼에서 들어본 그런 거친 함성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합창단이 하모니를 맞추는 것 같은 신비로운 울림이었다. 이상하네. 샘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에 집중했다. 1000명의 무용수들이 태극 문양을 그리며 춤을 추는데 정말로 한 사람이 춤추는 것처럼 완벽하게 일치했다. 서구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중들의 반응이었다. 각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마다 한국 관중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심지어 냉전으로 대립하던 소련 선수단이 입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건 뭐지?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샘은 급히 메모장을 꺼냈다. 8만 명이 하나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집단 정체성의 예술적 표현이다. 경쟁이 아니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마지막 성화 점화였다. 수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일어나 박수를 치는데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런데 그 박수 소리에서 샘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감동이었다. 이건 대체 뭐지? 내가 왜 울컥하지? 평생 냉정한 학자로 살아온 샘이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이 핑 돌고 있었다. 이해할 수 없었다. 왜 남의 나라 올림픽을 보면서 이런 기분이 드는 걸까?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샘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금까지 준비하던 논문의 전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진국, 이런 품격을 가진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했단 말인가. 그날 밤 샘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년간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던 동양 문화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하나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틀 후 도서관에서 샘은 운명적인 책 한 권을 발견했다. 동양의 신비로운 예언들이라는 제목의 얇은 책자였는데 그 안에 1970년대 한국의 어느 고승이 남긴 예언이 실려 있었다. 호랑이 해에 세계가 한반도를 주목할 것이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 후 20년마다 이 민족은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며 마침내 2025년 14년에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1988년이 바로 무진 호랑이 해였다. 샘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설마 이게 우연일까? 그 순간 샘은 깨달았다. 자신이 단순히 올림픽 하나를 본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이야기의 첫 장을 목격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국이라는 나라였다. 다음 날부터 샘 리처드 교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 동양 문화를 비판하려던 학자가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학생이 된 것이다. 20년마다 세계를 놀라게 한다고. 그럼 다음은 언제지? 샘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2008년이었다. 그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으며 중얼거렸다. 한국아, 내가 뭘 보여줄지 정말 궁금하다. 1997년 11월 21일 오후 3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교수 라운지에서 샘비 쳐드는 CNN 뉴스를 보며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국이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570억 달러 규모로. 아시아의 용이 추락했군. 옆에 앉은 경제학과 동료가 혀를 찼다. 하지만 샘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스쳐갔다. 20년마다 세계를 놀라게 한다던 그 예언. 설마 이것도. 12월 3일 샘은 서둘러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다. 주변 동료들은 그를 말렸다. 지금 한국에 가면 위험해.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는데. 하지만 샘은 확신했다. 국가 파산 직전의 집단 심리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구 학계는 모두 한국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다. 1998년 1월 5일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샘은 첫 번째 놀라움을 맛봤다. 공항이 예상보다 차분했다.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택시를 타자 기사 아저씨가 어눌한 영어로 말을 걸었다. 미국 분이시죠? 한국 경제 어렵지만 곧 좋아질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고 있거든요. 그 얼굴에는 절망 대신 뭔가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흥미롭군. 이런 반응은 예상 못했는데. 1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샘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명동성당 앞 광장에 장사진이 쳐져 있었다. 처음엔 뭔가 나눠주는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반대였다.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와서 내놓고 있었다. 저기 뭐 하는 거죠? 지나가던 대학생에게 물었다. 금 모으기요. 나라 살리기 운동이에요. 샘은 깜짝 놀라 줄 앞으로 다가갔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낡은 보자기에서 금반지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다. 이거 남편이 50년 전에 사준 건데. 나라가 어려우면 내가 도와야지 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표정은 의연했다. 옆에서 20대 대학생이 작은 금목걸이를 내놓으며 말했다. 아르바이트에서 산 건데요. 졸업하고 취업할 나라가 있어야 하잖아요. 가장 놀라운 것은 초등학생들이었다. 용돈으로 모은 동전을 들고 와서는 저도 나라 도우고 싶어요. 라고 외쳤다. 샘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서구 사회학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는 당연한 것인데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기꺼이 심지어 자랑스럽게 하고 있었다. 중년 아주머니가 샘에게 말했다. 외국분이시네요. 우리 애들 미래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당연하죠. 가족이 어려우면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했나? 나라를 가족이라고?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샘은 흥분해서 노트에 휘갈겼었다. 오늘 나는 사회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목격했다. 개인 대 집단의 대립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들에게 국가는 남의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이다. 아니, 자신이 곧 국가다. 1970년대 예언록을 다시 펼쳤다. 큰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민족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개인의 욕심이 집단의 사랑으로 승화될 것이다. 맞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2001년 8월 한국이 IMF 구제금융을 3년 만에 조기 상환했다는 뉴스를 들은 샘은 무릎을 쳤다.
역시 이 나라는 보통 나라가 아니야. 그때 샘은 깨달았다. 한국의 IMF 극복은 단순한 경제적 성과가 아니었다. 한 민족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정신력의 승리였다. 다음엔 뭘 보여줄까? 2008년엔 뭐가 일어날까? 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2002년 6월 1일 인천공항에 도착한 샘 리처드 교수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 월드컵 축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월드컵을 보는 한국인들을 관찰하러 온 것이었다. 한국인들이 흥분하면 어떻게 될까? 샘은 유럽과 남미의 축구 문화를 연구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는 언제든 폭동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특히 감정이 뜨거운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아마 경찰 병력을 엄청 투입했을 거야. 6월 4일 화요일 오후 7시 폴란드전이 시작되기 2시간 전. 샘은 시청광장 입구에서 깜짝 놀랐다. 50만 명의 인파가 몰려 있는데도 경찰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이상하네. 치안이 괜찮나? 하지만 광장 안으로 들어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50만 명이 가득한 광장에서 아무도 싸우지 않고 있었다. 밀치지도 않았다. 오히려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정연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키 작은 아이가 안 보인다고 하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자연스럽게 어깨에 태워줬다. 할머니들은 젊은이들에게 직접 만든 김밥을 나눠주고 있었다. 이건 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동네 축제네. 경기가 시작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구호가 울려 퍼지는데 50만 명의 목소리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 개인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집단의 목소리가 되었다가 다시 개인의 목소리로 돌아오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샘은 군중 속을 돌아다니며 관찰했다. 맥주를 마신 사람들도 있었지만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들려왔다. 유럽이었다면 벌써 싸움이 났을 텐데. 한국이 2대1로 승리했을 때 50만 명이 동시에 터뜨린 환호성은 서울 하늘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흥분을 이기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난동을 부리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외친 말은 고맙습니다 였다. 선수들에게, 감독에게, 그리고 놀랍게도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있었다. 함께 응원해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재미있었어요. 샘은 그 순간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경쟁하러 온 게 아니라 함께 기뻐하러 온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샘은 흥분해서 적었다. 한국인들에게 축구는 스포츠가 아니라 집단적 감정 표현의 예술이다. 그들은 응원하는 법을 안다. 아니, 사랑하는 법을 안다. 6월 18일 이탈리아전, 6월 22일 스페인전을 거치며 샘의 확신은 더욱 굳어졌다. 매 경기마다 100만 명이 모였지만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었다. 오히려 나이, 직업, 지역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기적 같은 광경이었다. 특히 스페인전 승부차기에서 승리했을 때 시청광장에 100만 명이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잊을 수 없었다.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리고 함께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이건 단순한 승리의 기쁨이 아니야. 함께 꿈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희망했던 모든 순간들의 결실이구나. 그날 밤 샘은 예언록을 다시 펼쳤다. 이 민족은 기쁨을 나누는 법을 안다. 그 기쁨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다. 맞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실제로 2002년 월드컵 이후 세계 각국에서 한국식 거리 응원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 브라질도 독일도 아르헨티나도 한국의 평화로운 열정,
모델을 배우려고 했다. 한 달 후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샘은 중얼거렸다. 한국인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공유하는구나. 그리고 그 공유의 기술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 힘이야. 그때 샘은 알았다. 다음 예언이 언제 시연될지. 2008년이 아니라 한류라는 형태로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2012년 어느 화요일 오후 샘 리처드 교수는 연구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문을 열자 금발의 여학생이 서 있었다. 교수님, 혹시 BTS라는 한국 그룹 아세요? BTS. 그게 뭔가? 한국 아이돌인데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가사를 이해하고 싶어서 한국어를 배우고 싶거든요. 샘은 어리둥절했다. 동양학과도 아닌 학생이 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할까? 2015년부터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났다. 교수님, 한국 드라마 보세요. 왜 이렇게 재미있죠? 한국 문화에 대해 연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처음엔 젊은이들의 일시적 관심쯤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다.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깊이가 남달랐기 때문이다. 2018년 3월 서구 문명사 강해 중에 벌어진 일은 샘에게 큰 충격을 줬다. 교수님, 서구 개인주의가 정말 최선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다.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가족과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가 오히려 더 따뜻해 보여요. 혼자 성공하는 것보다 함께 행복한 게 더 의미 있지 않을까요? 그 순간 샘은 깨달았다. 문화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100년간 서구에서 동양으로 흘러가던 문화의 물줄기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야. 패러다임 시프트다. 2019년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차지했을 때, 2021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접수했을 때, 샘은 예언록을 떠올렸다. 서구가 동양을 배우던 시대에서 동양이 서구를 가르치는 시대로 바뀔 것이다. 하지만 진짜 쇼크는 2020년에 왔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샘은 집에서 CNN을 보며 깜짝 놀랐다. 한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세계 모범 사례로, 한국의 시민의식, 전 세계가 주목, K방역, 과학적 방역의 새로운 표준. 뉴스 화면에는 마스크를 쓰고 질서정연하게 검사받는 한국 시민들이 나왔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불평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또 해냈구나, 한국이. 더욱 놀라운 건 K방역이 단순히 의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그 뒤에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의 안전을 대립시키지 않고 조화시킨 것이다. 2021년 9월 하버드 대학교 세미나에 참석한 샘은 더욱 놀랐다.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문명 모델이었는데 참석한 학자들 대부분이 한국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한국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장점을 모두 취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는 인간의 보편적 감정을 건드립니다. 한국은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MIT 교수가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샘은 오랜만에 예언록을 펼쳤다. 이 민족은 세계의 스승이 될 것이다.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정신적 풍요로. 정확히 맞아떨어지는군. 2022년 BTS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2023년 한국 드라마가 190개국에서 방영될 때 샘은 확신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잘 사는 방법을 세계에 가르치는 나라가 되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한국인들의 독특한 감성, 정의라는 문화가 있었다. 개인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전통을 지키면서도 혁신을 추구하고 자국을 자랑하면서도 세계를 품는 마음. 연구실에서 샘은 중얼거렸다. 한류는 단순한 문화 수출이 아니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안하는 문명의 전파구나. 그때 문득 깨달았다. 예언의 마지막 단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2025년 진정한 광복의 해가. 2025년 8월 15일 새벽 4시 30분. 77세의 샘 리처드 교수는 광화문 광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맡겼다. 노령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다. 드디어 이 날이 왔구나. 37년 전 그 예언의 마지막 날이. 광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10대부터 90대까지, 서울 시민부터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특별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이상해. 축제 분위기도 아니고 시위 분위기도 아니고. 이건 뭐지? 오전 10시 드디어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연사로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안지혜 씨가 단상에 올랐다. 100만 명의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115년 전 우리 외고조 할아버지께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8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광복을 맞이합니다. 샘은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단순한 기념식이 아니었다. 이것은 선언이었다. 우리는 이제 어떤 강대국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념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국민의 뜻에 따라 우리의 길을 갑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100만 명이 동시에 외치는 만세 소리가 서울 하늘을 뒤흔들었다. 샘은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115년간 꿈꿔온 진정한 독립에 대한 선언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다.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오자 시민들이 일제히 외쳤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우리가 선택한 지도자로 인정합니다. 샘은 깜짝 놀랐다. 임명한다고 권력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권력자를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민주주의 형태야. 손 떨리는 손으로 메모하기 시작했다. 오늘 나는 민주주의의 진화를 목격하고 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를. 오후 2시 행사의 절정이 왔다. 전국에서 온 시민 대표 815명이 새로운 대한민국 선언문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분단 국가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나 된 통일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종 국가가 아닙니다. 자주적으로 판단하는 독립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더 이상 모방 국가가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선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100만 명의 화답이 천둥같이 울렸다. 샘은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다. 이것은 정치 집회도 문화 축제도 아니었다. 한 민족이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의 의식이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샘은 옆에 서 있던 80대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 할머니, 오늘 어떠세요? 아이고, 이 할미가 이런 날을 보다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 남편이 6.25때 나라 위해 싸우다 돌아가셨거든요. 오늘 이 모습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이제야 진짜 광복이네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어선 거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샘은 1970년대 예언록의 마지막 구절을 펼쳤다.
2025년 을사년 8월 15일. 이 민족은 진정한 광복을 맞이할 것이다. 그것은 외부의 힘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내부의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이 될 것이다. 정확히 맞아떨어졌어. 샘은 펜을 들어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되었다. 한 민족이 진정으로 성숙해지는 순간을 목격했다. 이들은 이제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는다. 누구의 승인도 기다리지 않는다. 오직 자신들의 의지와 양심에 따라 길을 간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샘은 깨달았다. 지난 37년간 자신이 한국을 연구한 게 아니라 한국이 자신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제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라 증인이었다. 한국의 기적을 목격한 역사의 증인이었다. 2025년 9월 샘 리처드 교수는 인천공항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8.15 국민인명식의 감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각국의 해외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고국을 찾기 시작한 것이다. 95세의 이순덕 할머니가 캐나다 토론토에서 70년 만에 휠체어를 타고 입국장으로 나왔다. 손자가 왜 갑자기 한국에 오고 싶다고 하셨냐? 고 묻자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8.15 방송을 보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더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멋있는 나라가 됐구나. 죽기 전에 한 번은 와야겠다 싶어서. 70년 만에 밟는 고국 땅에서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온 김제이스는 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8.15 영상을 보면서 느꼈어요. 내 조상들의 나라가 이렇게 멋있구나. 나도 한국인이라는 게 자랑스럽구나. 그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성공이 최고라고 배웠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함께하는 것의 아름다움을 알겠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챙기고 응원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는 일본 거주 제1동포 3세 박민수 씨였다. 70년간 일본에서 살면서 한 번도 한국을 방문하지 않았던 그가 8.15 영상을 보고 완전히 변했다고 했다. 지금까지 한국인이라는 것을 숨기며 살았어요. 일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조용히 살려고만 했죠. 그런데 8.15 영상을 보니까 너무 자랑스러워지더라고요. 70세의 나이에 처음 한국 땅을 밟은 그는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췄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제야 집에 왔다는 느낌이에요. 70년 만에 진짜 집에 온 기분. 하지만 샘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10월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12살 소녀 아마라가 희귀병으로 생명이 위험했다. 현지 의료진과 유럽, 미국 병원들도 손을 들었는데 한국의 AI 진단 기술이 아마라를 구했다. 서울대 의대에서 개발한 AI 진단 시스템이 정확히 진단했고 한국 의료진들이 에티오피아로 날아가 직접 수술을 집도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한국 정부는 아마라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했다. 아마라가 도착했을 때 수천 명의 시민들이 공항에서 환영했다. 아마라는 서툰 한국어로 말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저를 살려줬어요. 한국은 저에게 생명을 준 나라예요. 샘은 가슴이 뭉클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지원이 아니라 한국이 세계에게 보여주는 사랑의 실천이었다. CNN은 기술로 사랑을 시연한 나라, 한국이라고, BBC는 한국의 따뜻한 기술이라고 보도했다. UN 사무총장은 특별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첨단 기술을 인류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은 경쟁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날 밤 샘은 예언록을 펼쳤다. 이 민족은 흩어져 살더라도 하나로 연결될 것이다. 그들의 기술은 세계를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인류를 하나로 만들 것이다. 샘은 깨달았다. 한국인들에게 조국은 단순한 출생지가 아니라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고향은 국경을 초월해서 전 세계 한국계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술이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다. 한국은 기술을 가진 나라가 아니라 기술을 사랑으로 사용하는 나라였다. 2026년 3월 15일 시리아 다마스쿠스 평화회담장에서 샘 리처드 교수는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8년간 계속된 내전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재자는 놀랍게도 한국이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일을? 시리아 정부 대표가 서명하며 말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희망을 줬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믿음을 줬습니다. 반군 대표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자신들도 분단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았습니다. 샘은 그 순간 깨달았다. 한국이 평화의 중재자가 된 이유는 군사력 때문이 아니었다. 경제력 때문도 아니었다. 바로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 때문이었다. 2026년 7월 27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평화 정상회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을 연출했다. 195개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유엔 창설 이후 처음이었다. 미국 대통령이 연단에서 말했다. 지난 100년간 미국은 힘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에게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마음으로 평화를 만드는 방법을. 중국 주석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중국은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키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문화력으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은 더욱 솔직했다. 러시아는 자원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감정으로 세계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래의 외교입니다. 회의 마지막 날 195개국 정상들은 서울 평화 선언문에 서명했다. 우리는 더 이상 힘으로 평화를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사랑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보여준 길을 따라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샘을 가장 감동시킨 것은 2026년 8월 15일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날 광화문 광장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195개국에서 온 10세 어린이들이었다. 각국 정부가 선발한 어린이, 대사들이 한국을 방문해서 평화를 약속하는 행사였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온 아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저는 한국에서 배웠어요. 서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 수 있다는 걸. 유럽 프랑스에서 온 아이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배웠어요.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미 브라질에서 온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저는 BTS 노래 들으면서 배웠어요.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그리고 195명의 아이들이 함께 외쳤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사랑을 우리나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평화를 우리나라에서 실천합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배운 희망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줍니다. 그 순간 샘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었다.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는 의식이었다. 78세의 샘은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메모를 적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한국이 심은 사랑의 씨앗이 전 세계에서 꽃피는 미래를. 이제 세계는 더
이상힘과 경쟁의 논리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사랑과 공감의 논리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다. 나는 이제 미국 국적의 사회학자가 아니다. 마음으로는 한국인이다. 한국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연구 주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법이었다. 저녁 무렵 195개국 아이들이 태극기를 들고 사랑해요. 한국을 외치며 공항으로 떠날 때 샘은 확신했다. 예언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한국이 세계에 심어준 사랑의 씨앗들이 온 지구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낼 것이라는 것을. 고마워, 한국아. 나에게 진정한 인생을 가르쳐줘서. 창밖으로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다. 샘 교수처럼 여러분도 한국의 특별함을 느끼셨나요?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